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비컴 차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궁금하신 내용들 많으실 텐데 많은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준비된 상담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강요해요. 볼일만 보고 사라진 남자. 술집에서 봉변을 당했어요. 직원의 실수로 연봉이 공개됐어요. 네,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들여다보는 법률 인사를 준비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알려드린 법안은 무엇인가요? 오늘 알려드릴 법안은 가장 경제성 있는 그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손꼽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바로 바다 위의 유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런 해상 풍력 발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라든지 아니면 입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최근 법제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상풍력 발전이란 무엇인지 우선 개념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해상풍력 발전은 이제 풍력 터빈을 호수 피오르드 지역 연안과 같이 좀 바람이 잘 부는 그런 수역에 설치해서 그곳에서 부는 이제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제 회전 날개가 이렇게 돌아가면 그걸로 인한 기계 에너지로 변환해서 전기를 얻는 그런 발전 방식을 말합니다. 육상 풍력 발전이 발달로 인해서 풍력 터빈이 좀 대형화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설치 장소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터빈이 대형화로 인해서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네. 또 설치와 운반도 어려움이 생기고 시각적인 위압감 등도 이제 문제로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상 풍력 발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해상 풍력 발전이 다시 이제 고안된 것입니다. 네, 이 육상풍력의 여러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과만 되면 우리에게 여러모로 좀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까요? 네, 해상 풍력 발전은 먼저 강한 풍속이라든지 높은 발전 효율 그리고 대규모 단지 조성 등으로 육상 풍력 대비해 산업적 효율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향후 풍력 발전 분야의 이제 주력 분야로 중 하나로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다만 이제 가장 큰 과제는 해상에서 생산한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고압 송전탑과 철탑입니다. 당장 이제 신안, 자은, 임자도 일대에 추진 중인 8.2기가와트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건설되면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철탑만 66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연히 서남의 핵심 관광 산업이 자연훼손이 불가피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자연 친화적인 발전임에도 오히려 자연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거군요. 네, 개발의 역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늘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 피해는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상풍력특별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네, 해상풍력특별법은 이제 해상풍력 발전에 적합한 입지를
좀 국가가 먼저 선정하도록 하고 이후 인허가 절차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률을 14.3기가와트로 설정하고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때문에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인허가 주체가 이제 통일돼서 5년 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평균 34개월 정도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네.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해상풍력 발전 규모가 20기가와트 이상이라는 점에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100조 원대 시장 조성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해상풍력이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 원인 만큼 누구보다 법안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해상풍력업계의 반응도 좀 살펴볼까요? 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국제 해상풍력 시장이 오는 2027년까지 연평균 26기가와트 규모의 성장세가 좀 예상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풍력 설치 용량이 불과 8.1%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시장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강화구 HD 현대 일렉트릭 수석 매니저는 한국 시장이 뒤처진 상황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좀 글로벌 마켓에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계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나날이 해상풍력 발전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계류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한국은 이제 해안 지형 특성상 연안에 이제 섬과 뱃길이 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유럽의 이제 해상 풍력 입지와는 달리 바다 활용 방식이 자연스럽게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또 밀도도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이제 좀 청신호가 켜지나 뭐 싶었는데 기존 사업자의 이제 권리 지위를 비롯해서 신규 민간 사업 허용 여부, 그다음에 이제 정부 조직 구성 등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내용이 좀 없다 보니까 국회 논의가 이제 좀 제자리 걸음이 좀 있었다 이런 네네.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주민과 어업 단체의 좀 반발인데요. 해상 풍력의 핵심은 이제 해안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적절히 입지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어민들과 이제 활동 공간이 겹치기 때문에 주민과 어민의 수용성을 어떻게 높이냐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러한 문제를 조금 이제 소홀히 해서 추진이 된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구성 변경과 고준위 방사청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논쟁이 좀 겹치면서 풍력 특별법안 논의가 좀 시들해졌습니다. 네. 해당 지역 어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고등어와 멸치 등 각종 물고기가 잡히는 황금어장이자 어업 전진기지로 유명한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 이제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돼서 어민들이 좀 반발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네. 이제 경남 어선 어업인 연합회 관계자는 한두 개도 아니고 바다가 이제 해상 풍력발전 단지로 뒤덮이면 어업 활동은 좀 어디서 할 수 있겠냐 이러한 반문을 하고 있고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이제 생존권 문제로 보고 이제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추진 중인 나궐명 영광지역 어업인들은 영광군은 이제 실질적인 피해자와 권리자,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있는 어업인 중심의 동의를 받아서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어업인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허가가 된 해상풍력 지반조사와 공유수면 사용 허가는 즉각 취소되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민분들도 생계가 달려있는 정말 생존권의 문제인 만큼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려면 좀 채워져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네, 풍력 보급 활성화를 통해서 국내 연관 산업이 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 지원 육성 방안도 좀 함께 담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 풍력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 결과 앞으로 저비용 계약 개발 방식이 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린 국내 기업들이 좀 설 자리를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해석이 가능한 법조문으로 피해를 볼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과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우선 법제화에 나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2024년 2분기도 시작인데요. 이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 전 세계 에너지 전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상풍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하루빨리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 먼저 살펴보는 법률 인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예, 점이 예.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예. 네, 말씀하시죠.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네, 교통사고 나셨어요. 야, 6주 정도 입원이 돼가 있어요. 6주. 전치 6주 정도로요. 예, 예. 네, 큰 사고였던 것 같네요. 다리가 골절돼가지고, 네. 다리가 부어져서 그러는데, 그거를 보통 이제 합의금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아, 합의금이 궁금하시다고요? 야, 근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황이신 건가요? 예, 예. 네. 근데 병원에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계신 상황인 지금 건가요? 3주, 4주 지났어요. 4주. 아, 3주, 4주 정도 지나셨어요? 예. 네, 근데 아까 6주 정도의 골절상을 입으셨다고 말씀해 주신 상황이신 거죠? 예, 예. 네. 합의금이 궁금하시다고. 그럼 옆에 차상진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정확하게 상담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여보세요. 예. 네, 차상팀입니다. 혹시 들리세요? 여보세요? 네, 제가 뭐 전달받기로는 과실 비율이 뭐 100대 0으로 전혀 과실은 없는 걸로 나오셨다라고 했는데 맞을까요? 진단은 6주 넣었고, 네. 그래갖고, 지금 보통 합의금이 얼마쯤 되는 거 같아요? 아, 그러세요. 혹시 뭐 이거 뭐 병원에서 뭐 퇴원 요청이라든지 뭐 이랬던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그것도 지금 있고요. 아, 그런 이번 것도 주 있고요. 지나면 나가라 그래. 네. 아, 이번 주 지나면 나오라고 한다. 네. 먼저 합의금은 사실 진료 기록을 좀 봐야 정확하게 좀 알 수가 있어요. 이 6주 정도의 전치 6주다라는 거는 부상이 양도 있지만 이 부상이 질 문제도 있어서 어떤 부분은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라든지 데미지가 크지 않아도 어떤 부위는 좀 치료 기간 자체가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부상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깊기는 해도 회복이 좀 빠른 경우도 있어서 요것만 가지고서는 조금 바로 이제 금액을 얼마를 청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진료 기록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험사에서는 뭐 네? 400인가 500인가 해. 아, 합의금 500만 원 정도 그렇게 제한이 됐어요. 네. 근데 요거 뭐 다리가 골절이 될 정도면 혹시 뭐 차량 대 차량으로 충돌하신 건 아니셨던 것 같고 보행자셨던 것 같은데 혹시 맞을까요? 그게 아니고 고무상에서 네, 그냥 뒤로 빠고 차가 네, 앞을 갔다가 뒤로 빠고 하는 말. 네. 그렇게 후진 중에 사고가 핑계 나신 있어요. 거예요? 보행자셨다고요? 그래서 야, 걸어가시던 중에 차량으로부터 아니. 네, 그
고물상에 가가지고 물건 살라 가다가 네. 그 앞에 차가 가더라고. 가더만 하는 거 보고 내가 물건을 보러 갔는데 네. 뒤로 바꾸래서 그래. 그래가 아. 튕겼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우선은 뭐 퇴원 요청부터 좀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퇴원 요청은 병원에서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병원과 이 환자 사이의 그 관계도 어떻게 보면 사적인 위임 계약 중 하나의 유형이라서 물론 의료법 같은 데서 이제 의사들이 다친 사람이 있으면 치료를 해줘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계약 중 하나라서 퇴원 요청은 병원에 좀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런 그 태어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입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면 이제 상대방 보험사에서 선생님한테 당신 원래는 뭐 가령 뭐 100만 원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데 과도하게 500만 원, 1000만 원씩 치료를 받았으니 이는 부당하다라고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당시에 그 치료를 받았던 이제 진료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당시 요 정도 부상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치료가 필요했다라는 것들을 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는 이제 현재 계신 그 진료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아마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생성도 하고 아마 치료도 하신 뭐 의료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분들의 뭐 감정인이 이제 제3자가 와서 설명해 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제 그 진료를 봐주신 분들이 이 당시 상황이 어땠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때 이제 지금 병원에서는 퇴원을 요청을 하는데 퇴원을 요청에 따라서 퇴원을 하시지 않는 경우에 이제 그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냐 정당하지 아니하냐로 뭐 물론 다투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의료기관과 관계가 좀 안 좋아지겠죠. 나중에 추후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혹시나 뭐 그런 일이 잦지는 않지만 과도한 치료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께 뭐 소송이 접수가 될 경우에 그 경우에 사실은 진료기관에서 뭐 이러이러해서 이 환자분이 뭐 좀 치료가 필요했다 뭐 의료인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지만 나는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좀 이해하고 있다 뭐 이런 진술을 해주시면 상당히 원활하게 사건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진료기관과 만약에 이것으로 갈등이 깊어지신다면 진료기관으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뭐 이게 뭐 법이라는 게 다른 한편 진실이 딱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가장 좋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절차를 통해서 원고와 피고가 다퉈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진실이 밝혀진다. 이러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진료기관에서 퇴원 요청을 하면 보통은 퇴원을 하시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이제 내가 입원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뭐 현실적으로 치료가 어렵다라는 상황이 있으면 그러면 뭐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뭐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은 입원을 할 때도 이제 다른 병원에서 그 의사분들께서 이제 상태를 보시겠죠. 그래서 뭐 부상의 정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분이 꼭 입원이 필요하신지 판단을 해서 그 의료진들도 좀 부담이 있어요. 이 정도면 입원을 하고 뭐 요 정도 치료는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게 되면 우리가 소위 뭐 나이론 환자라고 하잖아요. 선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또 많다 보니 이제 병원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좀 퇴원 요청을 하신 거일 수도 있고 하니 그런 것들은 좀 알아보시고 만약에 병원에서 좀 부득이하다라고 하면 추후 나중에 다른 분쟁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좀 협조를 해주시는 게 좀 현실적으로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퇴원해서도 상관이 없어요. 네? 퇴원해가지고 네. 통원 치료로 계속 하면. 네, 통원 치료는 계속 받으실 수가 있어요. 통원 치료는 계속 받으셔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그 통원 치료도 뭐 경우에 따라서 뭐 과잉 진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뭐 그런 상황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네. 안주 빼도 붓지도 않는데. 그렇죠. 아직 계속 뭐 다 낫지도 않으셨고 그 전치 6주가 나왔는데 아직 3, 4주 정도 지난 상황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반드시 조금 크거라네 거죠. 네, 반드시 입원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수준의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좀 통원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진료 기간에 뭐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며칠 정도는 좀 더 입원 치료를 할 수 있겠냐 이런 건 좀 물어보시고, 만약에 아마 그 진료 기록을 보시고서 의사분들께서 아마 판단을 하실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뭐 조금 더 며칠은 더 입원하셔도 무방하겠다. 뭐 이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이제 접촉을 시도하신 다음에 이제 입원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아마 의료진도 이제 더 이상 입원을 계속 받기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또 때는 만약에 통원치료로 전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입원하고 해가지고 그 합의 보는 것보다가 네. 퇴원하는 거 그 출퇴근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그 합의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정 방식이 있는데, 이게 어떤 뭐 합의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이제 분쟁 당사자가 합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공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도 나름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부상의 정도와 치료의 기간, 그리고 뭐 후유증 같은 게 얼마나 남느냐, 그다음에 뭐 장애가 추후에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뭐 그 다친 부상자의 뭐 소득, 부상자의 소득은 뭐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은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크게 엄청나게 반영이 되진 않지만 여튼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좀 봅니다. 그리고 부상이 향후 이 사람 소득에 미친 영향 뭐 이런 게 고려가 될 때도 있고요. 그런데 부상의 정도는 뭐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합의 시점에 퇴원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지만 뭐 그러면 퇴원이 되어 있으면 합의금이 내려가고, 입원을 계속 하고 있으면 합의금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얼핏 생각하면 내가 이제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면 보험회사에서 매일 지불하는 금액이 늘어날 거고, 그럼 빨리 합의하려고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4주 정도 입원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4주 정도 입원을 하고 2주 정도 통원 치료를 더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분이 더 부상의 정도가 크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합의를 볼 때 입원된 상태였다라는 것보다는 이미 부상의 정도나 이런 거는 진료 기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맨 처음에 그리고 내가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데 그것이 이제 통상으로는 뭐 한 6주 정도면 회복될 거라고 예상을 했으나 뭐 실제 치료하면 뭐 8주, 9주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 뭐 내가 입원을 한 상태에서 합의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러한 부담감은 느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치료는 치료대로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내 치료의 단계를 봐서 퇴원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면 사실 본인은 좀 잘 모르잖아요. 환자들은 항상 아프니까 가급적 더 입원하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 무리해서 오래 입원하시기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의료진이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퇴원을 하셔서 통원 치료 하시면서 합의를 계속 접촉하시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보험사마다 그 합의를 위해서 일정 기간이 있어요. 통상은 뭐 6개월 정도 내에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합의를 봐서 사건을 종결해야지 그분들 이제 그 부서 평가라든지 아니면 인사 고과 같은 데도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조건 뭐 미루시라는 뜻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합의 기간을 늘릴 유인은 보험사 직원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속히 합의를 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퇴원을 해도 내가 퇴원했으니까 이제 통원 치료라서 들어가는 치료 비용 얼마 안 들지, 그래서 쟤네가 합의 안 볼 거야, 뭐 이러한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네. 무조건 끝나면 난 합의 봐도 상관이 없다. 일단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단 내가 네. 치료를 다 받고 내가 네. 배가 붓고 나서 합의를 봐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쵸. 뭐 뼈가 붓고 나서 합의를 본다. 뭐 합의는 뭐 언제까지 꼭 봐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없는데요. 근데 아마 통상적으로 이제 골절이 이제 치료가 돼서 뼈가 다시 붙는 데는 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뼈 안에 어떤 금속을 넣어가지고 이제 보강제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그걸 다시 꺼내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까지 꺼내기에는 좀 과도하게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치료 같은 거는 이제 앞으로 이 치료 비용 같은 거는 합의할 때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급히 뭐 합의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합의 기간이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그 부상자 입장에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면이 있고 어느 순간은 아마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미 당신한테 통상적으로 이 정도 부상에 보험사는 데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한 1000명 정도 유사한 부상 사례를 봤는데 동일한 차종에 동일한 중량에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충격 정도 블랙박스도 비슷한데 1000명 정도는 예를 들면 6개월에 뭐 여러 가지 병원비 했을 때 뭐 300에서 500 정도 들었더라 뭐 이렇게 나왔는데 나만 유독 뭐 3천만 원이 넘고 기간도 뭐 6개월이 아니라 뭐 3년이 걸리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해서 보험사기 특별법에 따라 형사고소를 하고 그리고 아마 민사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뭐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변호사들한테 종종 접수가 되고요. 주변에서는 무조건 오래 누워 있어라, 무조건 합의를 미뤄라, 무조건 합의금 높게 불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반드시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고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사업하고 있는 계좌가 압류돼서 가압류가 돼서 폐업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이런 교통사고에 의한 그 뭐랄까 보험금 청구는 내가 뭐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걸로 돈을 벌라 뭐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내가 부상을 치료하고 그 부상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그걸로 인해서 상실된 손해를 이제 보전받는 좀 소극적 의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절차가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제 감독원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엄격해지고 있어서 반드시 그 부상을 당한 환자한테 유리한 환경만은 아닙니다. 아, 감독원에서 어느 정도 되면은 그 해갖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감독원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건요. 이제 최근에 내가 부상이 정도보다 더 높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그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럼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높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 일반에 조금 피해가 발생하니 금융감독원에서는 사실은 그 이렇게 보험료가 상승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요. 상승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고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이 많아지면 그냥 비용 줄 거 주고 어차피 누군가는 또 보험 가입해야 되니까 그만큼 자동차 보험료 그냥 일률적으로 높이면 돼요. 근데 그렇게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면 이제 국민들이 자동차 타는데 불편함이 있고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 주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제 이런 보험 사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밀히 알아보고 심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금융감독원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아, 그래서, 네. 그러면 구태여 지금 간단히 말해서 입원하면서 합의하나, 네. 통근하면서 합의하나, 네. 그거는 거의 비등하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좌우가 되고 그 부상의 정도를 판단할 때 입원 기간 등이 고려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의료진이 이미 퇴원하셔라 라고 했으면 이제 이미 입원 기간은 통상적인 의료진이 판단으로는 충분히 입원을 통해서 치료받으시기는 어느 정도 다가와 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상태에서 입원을 계속 지속하시거나 아니면 퇴원하시거나 아마 합의금의 금액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한두 가지나 합의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죠. 오히려 나중에 이제 어떤 분쟁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뭐랄까 그 퇴원을 하시고서 통원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통지를 좀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야 나중에 뭐 그 보험사한테 합의금 올릴 때 의료진한테 어떤 내용 조금 이렇게 그 표현 같은 거 좀 써주실 수 있냐, 소견서 써주실 수 있냐 할 때 조금 더 원활하게 작성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통원 치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통지를 해갖고요. 네,
여보세요? 네. 통원 치료해갖고요. 네, 의료진이 이제 퇴원하셔서 통원 치료하라고 말씀하셨으면 통원 치료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상담자분 답이 되셨을까요? 예, 예, 네, 연락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회복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흔히 치료가 끝난 이후에 합의를 하는 게 맞다고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군요. 치료가 끝난 이후에 합의하는 게 사실 맞긴 하겠죠. 왜냐면 합의 이미 됐는데 내가 그 뒤에 막 치료를 더 받고 막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에 이제 치료가 끝난 뒤에 이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제 방금 이제 상담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는 계속 하는데 이걸 입원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퇴원해서 통원 방식으로 하느냐 뭐 이것을 좀 고민 중이신 것 같았어요. 근데 의료진은 이미 이제 퇴원을 좀 권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제 첫 번째는 근데 뭐 의료진은 사실 나와 동일한 부상의 환자들을 많이 받겠지만 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른 사람은 동일한 부상에서 뭐 살만할 수도 있어요. 나는 너무 아파서 몸을 가누기 힘들 수도 있고 그게 뭐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먼저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조금 이제 입원 치료가 가능한지 좀 알아보고 그것도 만약에 어렵다면 이제 그 다음에 통원 치료를 하는 것까지는 좀 괜찮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그런 회색지대에 있는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 어떤 의료진이 봐도 이분은 충분히 통원 치료가 가능한 정도로 회복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리한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보험회사는 아 이분이 원래는 뭐 1,000만 원 정도 치르면 충분했는데 과도하게 이제 진료비를 받고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뭐 4, 5천만 원 치료를 받았다라고 해서 나중에 그 돈 반환해라라고 이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때 이게 뭐 적절한 치료였냐를 판단하는 건 결국은 의료인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면 퇴원하시는 게 좀 더 앞으로를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께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짚어주시죠. 네, 그 먼저 성급하게 합의를 볼 필요는 없다. 1번. 두 번째, 하지만 내가 만약 이 사고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 손해배상의 그 이론은 내가 이 사고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치료받는데 충분한 그 정도 비용이면 족하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 객관적으로는 어느 정도 납득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보실까요? 한적한 오전 시간 제 소유의 빌딩에 한 남성이 건물로 들어와 계단에 짐을 내려놓더니 건물 계단에 그대로 볼일을 보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뒤처리도 안 하고 말이죠. 그 모습이 건물 CCTV에 그대로 찍힌 건데요. 더 어이가 없는 건 급한 기색도 없이 아주 여유로운 남성의 모습과 해당 남성이 볼일을 본 곳 바로 맞은편에 화장실이 버젓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술에 취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정도면 저를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동시에 무서운 마음도 드는데요. 제 건물은 여러 상가들이 입점해 있어 유동인구도 많은 곳인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너무나 불쾌합니다. 이번 일로 청소비만 해도 50만 원이나 들었는데요. CCTV에 찍힌 남성의 얼굴을 경고문에 붙여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이 남성의 신원 파악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 남성을 찾아 죗값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자분께서 CCTV를 보고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이처럼 남의 건물에 대변을 보고 도망간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제목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뭐 빌딩이라면 이제 건조물 침입죄를 좀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주거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이나 아니면 항공기 선박 등에 침입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그 건조물 침입죄를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12호 도로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에 대해서 벌금 10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업무방해죄도 또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임대하고 아마 있을 것으로 좀 추측이 돼요. 네네. 아니면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뭐 쓰시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임대인으로서는 내가 이제 건물을 임차인들한테 제공을 하고 이렇게 제공하면서 공용 공간인 것 같아요. 계단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공용 공간이죠. 요런 데 관리하는 건 이제 임대인이 어떻게 보면 임차인한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방해가 됐을 거고, 만약에 또 그 건물 안에 있는 임차인이라면 또 내가 이제 나의 손님들이 오는 곳에 뭐 그런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해서 뭐 좀 어렵겠죠. 업무가 방해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 업무방해죄가 이제 형법 조문에 보면 위계 또는 위력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요거 이제 고소하실 때 이제 위계냐 위력이냐는 거를 이제 둘 중에 어떤 건지 명확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위력에 해당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이 두 개를 잘 판단해야 되는 게 하나의 조문에 이제 단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네. 위계로 내가 특정을 하면 수사과로 가고 위력으로 하면 형사과로 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면 이제 위계라는 것은 이제 내가 누군가를 거짓말하거나 뭐 착각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위력이라는 것은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했다. 네. 상대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었다. 이런 게 이제 위력인데 반드시 위력이 물리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뭐 공공기관에 허위 사실을 접수를 해서 어떤 기업이 나로 인해서 이제 공공기관한테 조사를 받는 바람에 일을 못하게 됐다라고 해도 나는 공공기관을 속였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위계가 되겠지만 그 기업은 공공기관의 조사가 나오면 응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이제 법률에 명확하게 써 있으니까. 근데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 또 위력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러한 경우도 이제 그 대변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뭐 물론 치우면 되는 거죠. 치우면 되는 거지만 누군가가 이제 내가 치울 수도 있지만 굳이 그 길을 가거나 굳이 그 건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많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실상의 강제를 했다라고 해서 위력으로 판단해서 이제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손괴죄 같은 것도 뭐 고려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치우거나 뭐 닦으면 되는 거라서 그런 건 좀 어렵고 다만 이제 건물에 뭐 카펫이라든지 어떤 뭐 모직물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걸로 손상을 입어서 더 이상 뭐 사용이 어렵겠다 됐다 그런 경우에는 뭐 손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드시 이제 그 경범죄처벌법이나 업무방해죄 뭐 아니면 뭐 그 건조물 침입죄 뭐 이런 것들을 고소를 했을 때 반드시 유죄가 나오는지는 이제 조금 두고 볼 필요가 있고요. 가령 건조물 침입죄의 경우에는 주거나 이제 건조물 침입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좀 막는 거는 아무래도 뭐 주거의 안정성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금품을 훔친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뭐 때리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이제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런 거 없이 이제 대변만 보고 바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다른 뭔가를 하려다가 대변 보고 갔다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들어와서 보고 가신 것 같아서 약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걸릴 수가 있고 경범죄처벌법 적용하려고 하면 이제 도로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이라고 문구에 써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정확히 걸릴 수 있느냐? 왜냐면 이제 그 어느 정도 건물 아니면 이게 건물에 따라서 어디는 통행량이 되게 많지만 어디는 또 되게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고소장 작성 시에는
잘 판단해서 좀 강조해서 작성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연을 보면 오전 시간대에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만약 동일한 사건이 야간에 일어났다면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질까요? 네, 우리 형법에서 이제 일부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범죄를 할 경우에 처벌이 강화되는 그런 범죄 유형이 있습니다. 네. 가령 뭐 형법 330조의 야간 주거침입절도죄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근데 이제 건조물 침입죄의 경우에는 뭐 이러한 그 규범이 목적상 뭐 야간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형량이 오르고 뭐 이런 거는 많이 없습니다. 그냥 뭐 대변만 보고 가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네, 요즘 뭐 인형 뽑기방이나 무인문구점, 뭐 사진 가게 등 무인 가게가 참 많은데요. 남의 영업장 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성립이 영업장 내라면 매우 명확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나 네. 무임점포라면 그거 치울 때까지 아무도 안 쓸 거거든요. 잘. 그래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앞에 화장실을 두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수였다면 당연히 뒤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만약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이러한 행위를 한 거라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이제 그 범죄의 구성 자체는 이제 주로 우리 법원은 외부적으로 나타난 그런 행위를 보고서 네. 이제 내심에 있는 고의 여부를 판단을 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죄의 구성 자체는 크게 뭐 달라지지는 않고 다만 특정한 목적이 있다면 통상적으로는 이제 양형에서는 보다 불리하게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정한 목적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그 고소 실무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상대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어떤 동기라든지 목적 같은 것이 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다면 네. 수사기관도 보다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수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벌 가능성과 그 나중에 처벌이 됐을 때 그 양형에서 조금 더 불리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업무방해 목적이 있다면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한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관공서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다. 음. 그리고 내가 이 관공서에 모종의 뭐 원한이 있어요. 뭐 내가 원하는 민원을 안 들어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관공서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공무집행방해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연자분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고문을 좀 붙이고 싶어 하시는데요. CCTV에 찍힌 남성의 얼굴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네, CCTV에 찍힌 남성의 얼굴을 경고문에 붙여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명예훼손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얼굴이라는 것은 사람의 개인을 뭐 특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이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 역시 명예훼손죄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런 걸 놓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사회적 명예가 대단히 이제 실추가 되겠죠. 물론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건 얼굴 자체가 이제 또 개인이 특정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난 CCTV 설치할 때 수집되고 있어 라고 이미 이제 다 공지를 하지 않았냐라고는 하지만 수집 자체야 이제 어느 정도 조치가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수집한 뒤에 이걸 어떻게 이용하고 보관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뭐 방법 목적용 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이를 게시하는 것까지 허용될지는 조금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쾌한 일을 겪는다면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위자료 청구도 좀 가능할까요? 예, 그 위자료 청구는 뭐 당연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청소 위반에도 일단 손해배상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 이제 될 수 있다. 청소 금액이 나와서 요거는 좀 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위자료 금액도 좀 상당히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주로 이제 그 경범죄처벌법에서 처벌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원 확인입니다. 근데 이제 경찰관이 이제 신분증 확인 요청 시에는 반드시 이를 제시를 해야 되고 뭐 밝히면 과태료, 안 밝히면 뭐 벌금으로 전과자가 되고 그다음에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가능하니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뭐그 자리에서 뭐 조치를 취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 무엇보다도 이제 노상 방뇨 중에 체포가 되면 무엇보다 자신이 체면이 가장 커다란 징벌로서 이제 다가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고소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CCTV마다 보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고소를 해야 우리 CCTV에서 나가서 어디로 가고 그럼 길거리에 있는 CCTV를 추적해서 누군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남자이긴 하지만 긴 귀걸이를 좋아해서 항상 착용하고 다니는데요. 얼마 전 술집에 앉아 있다가 통로를 지나가던 한 남성이 제 귀걸이를 보더니 남자가 무슨 이따위 귀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갑자기 제 귀걸이를 획 잡아당겼습니다. 황급히 남자의 손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제 귀는 심하게 찢어져 혈흔이 낭자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상대는 술에 많이 취했는지 그냥 웃다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바로 112와 119를 불렀는데 친구들이 응급처치를 해주는 동안 남자와 일행은 이미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아직도 화가 나고 귀가 아파 잠도 제대로 못 잘 지경인데요. 상대를 강력하게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우선 상대의 죄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상해죄를 주장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구성될 가능성도 사실 높습니다. 귀걸이를 잡아당기면 다친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인지가 가능해서 상해죄로 고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혹시 상대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주치 감경 사유가 되거나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도 있을까요? 네, 법이론에서는 가능한데 뭐 실제로는 사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네. 물론 이제 판결문에 많이 써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좀 실무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판결문에 종종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이제 이것은 이제 뭐 보통은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적정한 양형을 결정하고 이유를 이제 설시하는 방식으로 판결문이 작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치를 주장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 정도 형량이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인으로서는 우선 법이론적으로는 심신미약이 이제 감경이 원인이 되니를 주장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제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상 법원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줘서 문헌을 기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결문에 기재는 되는 경우가 있으나 커다란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술 마시고 문제 일으키는 경우가 다수인 사람의 경우에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보다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서 언제나 뭐 그 주치 감경을 주장한다고 해서 감경이 된다라고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 귀가 찢어졌다면 치료가 불가피할 텐데 치료비와 더불어 정신적인 피해도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예, 당연하죠. 그리고 네. 많이 놀라셔서 당분간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뭐 비슷한 옷을 입거나 비슷한 체격의 사람만 봐도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자료 같은 것도 당연히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 남자가 처음에 한 말이 굉장히 성차별적인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추가적인 죄목을 적용해 본다면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아쉽게도 근데 그 차별적인 발언만으로 이게 직장 내가 아니라면 차별적인 발언만으로 조금 현재는 처벌을 하기가 약간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상대가 또 도망을 간 건지 술에 취해 몰랐던 건지는 아직은 좀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좀 가중처벌 요소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진술만으로는 현재 알 수 없는데 사실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당시에도 귀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네. 피가 났으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2인 이상, 옆에 있더라도 2인 이상 또는 뭐 위험한 물건을 뭐 주머니나 가방에 휴대하고 있었더라도 특수폭행 같은 게 뭐 성립할 수도 있고, 뭐 네. 위험한 물건 휴대로 이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 뭐 이런 정황이 있는지 이제 고소하고 나면 수사관님이랑 좀 대화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조금 확보를 해서 이제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을 뭐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남자를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남성을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당장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CCTV마다 보관 기간이 있어서 보관 기간이 지나면 행위자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먼저 가게의 CCTV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있는 뭐 길거리에 있는 CCTV 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고소를 해두고, 그리고 민간인이 이제 관리한 CCTV 같은 경우에는 협조 공문을 좀 보내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네. 수사관이 내가 달라고 하면 못 주지만 수사관이 나중에 요청할 수 있으니 보관을 좀 해달라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급적 신속하게 고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훨씬 좋겠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변호사 만나서 상담을 하고 또 수임료 비교하고 고소장 수정하는 등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먼저 고소를 그냥 하시고 그 뒤에 이제 변호사님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정돈된 주장을 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귀가 찢어져서 많이 또 아프시기도 하겠지만 마음이 많이 다치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우리 사회가 좀 개인의 취향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함께해 주신 차상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